자, 바로 나갈게요. 선조. 자, 선조 때는 이제 붕당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붕당. 붕당이라는 거는 당이 나뉜다 이런 뜻이에요. 1453년에 계유정난이 있었죠? 이때 공신들이 생겨났죠. 네. 자, 그리고 1506년에도 중종반정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도 공신들이 생겨났죠. 네. 그리고 선조가 즉위한 게 1567년이에요. 명종이 죽고. 지금 계유정난 때부터 선조 즉위까지 100년이 넘게 지났죠. 자,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는 동안 이 공신들이 한동안 권력을 휘두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 어떻게 됐을까요? 공신들. 100년이 지났으니까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자,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어요? 훈구라고, 그죠? 훈구 세력이라고 불렀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자연적으로 소멸했고, 자, 이제 선조가 재위했을 무렵에는 살인들의 세상이 돼요. 그 전까지 훈구 대신들에게 맞서느라고 대간에 있었던 살인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이 살인들이 피해 입은 걸 우린 뭐라고 배웠죠? 사화라고 배웠죠. 네. 연산군 때 두 번의 사화. 조의제문 무슨 사화예요? 첫 번째 사화. 무오사화. 자, 그리고 패비윤씨 사건을 계기로 연산군이 또 많은 살인들을 죽인 사건. 갑자사화. 그죠? 자, 중종 때 조광조 관련된 사화. 기묘사화. 명종 때 인종의 외삼촌 그룹이랑 명종의 외삼촌 그룹끼리 싸웠던 사건.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의 사화가 있었죠. 이때 약 살인들이 500여 명이 죽어요. 자,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가 즉위할 무렵에는 약 시간이 이제 100여 년이나 흘렀고 공신들, 후구 세력들의 힘이 이제 거의 사라진다. 빠지게 된다. 자연사하게 되면서 이들이. 자, 그리고 이제는 살인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살인들이 저 지방사회에서부터 계속 뿌리 내리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 지방의 교육기관 서원과 향촌의 자치교양, 향약. 자, 이런 것들로 그 신비들을 교육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조선을 지방에서 유교 사회를 뿌리 내리는데 성공을 시켰고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선조 전에 명종이란 임금 때 명종의 엄마였던 이 문정왕후가 권력 욕심이 많은 여자라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했을 때 대관들이 이 명종 때 정치적으로 잘못됐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꼬집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 문정왕후는 명종의 엄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정왕후 오빠나 남동생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막 휘둘렀단 말이에요. 자기 그 누나 믿고. 이 문정왕후의 남동생이었던 사람이 윤원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누나였던 문정왕후 믿고 온갖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영의정까지 올라가가지고 남의 재산 뺏고 땅 늘리고 고리대 운영하고 전형적인 그 나쁜 짓들 있죠. 권력 있는 신하들이 하는. 자, 그래서 윤원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고 죽었는데, 자, 이 윤원형과 관련된 그룹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가지고 살인들 간의 의견이 나눠져요. 예. 자, 일부 살인들은 자, 우리도 명종 때부터 같이 정치를 해왔고, 윤원형을 욕하긴 하지만, 한때는 윤원형이랑 또 같은 편에 서 있기도 했기 때문에, 윤원형과 그 문정왕후 세력들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적당히 처벌하는 쪽. 반면에, 이제 막 선조 때 과거 시험 치르고 올라온 선비들은
그 무슨 소리야? 자, 전 정권이랑 실이 선을 긋고, 자, 이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쪽 해가지고, 사림 간의 당이 나뉘게 돼요. 자, 세게 처벌하자고 얘기했던 쪽이 동인 그룹이었고요. 네. 한양 도성에서 그 동인의 영수라고 할 수 있는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동쪽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동인이라고 불렸어요. 자, 반면에 심의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 우리도 같이 예전에 그 윤원영 같은 그룹들이랑 정치를 해왔잖아. 자, 좀 심한 사람들만 처벌하고 적당히 하자. 자, 요게 서인들이었고. 동인과 서인들은 뭘 가지고 싸우냐면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싸워요. 자, 이거 중요해요. 자, 그 조선은 의정부 아래 6조라는 행정부서가 있다 그랬죠? 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였어요? 사람 어디 배치하는 거. 2조죠, 2조?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뭐라고요? 2조예요, 2조. 2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따로 있는 의정부의 삼정승이고 2조에서 제일 높은 사람. 판서예요, 판서. 2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판서, 2조 판서. 그럼 병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병조 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장관이에요, 장관. 네. 근데 2조에 판서만 있는 게 아니죠. 그 2조에 여러 관리들이 있는데 쭉 내려가서 판서가 1품이면 5품 자리에 있는 전랑이라는 관직이 있어요. 1품부터 9품까지 있는데 5품이면 딱 어디예요? 뭐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중간인 자리긴 한데 2조 전랑이 권한이 꽤 컸어요. 자, 2조 전랑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면 3사 관원 선발권이 있었어요. 자, 3사는 우리 뭐라고 불렸던 기관이죠? 아니되옵니다. 대관이라고 불렸던 기관이죠. 이 3사의 관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자, 근데 결국은 전랑도 이제 계속 승진해가지고 판서를 가는 게 목표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오품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과거 시험 성적이 좋거나 아니면 조금 뭐랄까 똘망똘망하고 유력한 인물들이 전랑 자리를 거쳐가지고 보통 승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전랑 자리가 그래서 좀 뜨거운 굉장히 그런 이슈였어요. 그리고 봐봐. 이 3사 관원 선발권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임기가 있어요. 이조전랑이. 임기가 끝나고 자,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거나 아니면 승진을 할 때 자기 자리를 후임자한테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자, 이런 것들을 자천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권리여서 동인이든 서인이든 서로 이 이조전랑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어. 근데 보통 동인에서 이조전랑 자리를 한번 맡게 되면 이 동인 관리가 3사 관원들을 다 누구로 보통 선발을 할까요? 서인을 뽑을까요? 동인들을 다 청구하겠죠. 그리고 자기 임기 다 돼가지고 물러날 때 수임자로 누굴 추천할까요? 서인 사람 추천할까요? 동인 사람 추천하겠죠. 자, 그래서 이 이조전랑 문제가 굉장히 요 선조 때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선조가 처음 왕이 됐을 때 나이가 1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이제 뭐랄까 아직 성인은 아니죠. 그런데 15살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고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봐가지고 당시 이 선조한테 그 당시 대비가 직접 정치를 하라고 권한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처음부터 정치를 하는데 아직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랄까 유명세가 있고 똑똑하고 바른말하고 좀 뭐랄까 좀
괜찮은 인물 위주로 선조가 이제 꼽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쓰기도 하고 그 사람 말을 따라가는데, 자, 처음에 선조의 예쁨을 독차지했던 신하가 율곡 이이였어요. 자, 그래서 이 이이가 처음에 그 선조의 예쁨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이런 것들을 이제 선조랑 토론을 하는데, 이이는, 자, 우리 학자들 중에 학자죠. 아까 잠깐 저기 제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 이이의 별명이 있어요. 구도 장원공예. 조선시대 남자로 태어났어요. 양반집에서 태어나면, 자, 목적이 뭘까요? 장원급제예요. 네, 장원급제는 되게 구체적인 목표고, 자, 요거를 가리키는 표현, 출세하는 거를 가리키는 네 글자 사자성어. 입신, 양명이라고 해요. 입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 몸을 이렇게 우쩍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이 입신양명하는 게 효의 지름길이라고 봤어요. 효도를 다하는 마음. 그러니까 부모를 만족시키는 거죠. 입신양명하려면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단은 지상 과제였어요. 가장 중요한 과제.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로 태어나면 일단은 공자, 맹자, 천자문 열심히 외워가지고 과거 시험장 들어가서 이른 나이에 합격을 해야 돼요. 이게 거의 그 맹목적, 너희 대학 마치 수능 봐서 대학 가는 것처럼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이가 어렸을 때 엄마 신사임당이 죽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이이한테 계모가 생기게 돼요. 자, 근데 이 계모가 이이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이이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이가 어렸을 때 방황을 해요. 한 10대 초반에 집을 나와가지고 잠깐 산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산에 밥 끼니 해결해주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절이 있죠, 절. 자, 이이가 잠깐 동안 절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절밥을 얻어먹으면서 거기서 불경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도 한다고. 자, 그러다가 한 몇 년을 공부하다가 철이 들어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절 공부를 접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때부터는 뭐 공부만 했을까요? 예, 유교 성리학 공부만 해요. 집안에서 원하는 대로. 자, 그리고 나서 과거 시험에, 자, 18살에 처음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 초시에 합격을 했어요. 이름을 떨쳤죠? 자, 그리고 나서 20대 초반에 대과의 급제를 다시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계속 몇 등? 1등만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는 관직에 나아간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랑 뜻을 좀 펼치고 싶었는데, 자, 이제 막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막 관직 배치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그 뜻을 펼치기가 쉬워요? 어렵죠? 자, 그래서 이는 은퇴한 다음에 그 관직에서 물러나서 은퇴하고 나서 다시 고향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아, 이거 아닌데 생각이 나면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다시 과거 시험을 봐요. 그러면 볼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1등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가 초심한 6번, 그리고 대과는 3번을 급제를 해요. 그래서 총 몇 번을 급제를 한다? 9번을 급제를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수능을 계속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능 6번을 다 전국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도 모자라서 이제 판사나 검사 뽑는 사법고시라는 가장 어려운 시험 있죠? 그 시험을 3번을 또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것 다 몇 등으로? 1등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얻게 된 사람이 이인데, 그 이의가 선조 눈에 들어요. 그래서 선조한테 그 경연 자리에서나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 사상의 핵심은 아까 뭐라 그랬죠, 혹시? 경장이라 그랬죠? 이는 공부가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돼야 된다고 봤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개혁, 경장 이런 얘기들을 선조에게 했고 선조가 이 일을 그래서 굉장히 예뻐했어요. 자, 근데 이이가 안타깝게도 수명이 길지가 못해서
선조 제위 초반에 죽어요. 자, 왜 인기 많고 그 뭐랄까 유능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떤 사람도 많아요. 질투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자, 이이는 본인이 서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서인 쪽 사람들이 주로 이이를 따랐기 때문에 이이가 자연스럽게 서인 그룹에 들어가게 돼요. 자, 동인 사람들은 이 서인 쪽에 있었던 이이를 평소에 어떻게든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자, 이때 동인 사람들이 이이를 제일 헐뜯고 끌어내렸던 첫 번째 이유 뭐가 있었을까요? 질주를 하는데 어떤 걸로 이이를 핥히고 끌어내렸을까? 맞아요. 이이가 어렸을 때 계모가 싫어가지고 산으로 들어간 적이 있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몇 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유학자가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이를 평소에도 공격을 많이 했다가 이이가 죽으면서 그게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선조라는 사람도 이이가 죽으니까 마음이 서인 쪽에서 어디 쪽으로? 이 동인 쪽으로 좀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서인 쪽 사람들이 아니라 동인 쪽 사람들을 막 높은 관직을 주면서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이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이를 존경하고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이를 칭찬하고 다니던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이이가 죽자마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동인들이 이이를 제일 많이 공격했던 게 이이가 불교 공부했다는 거였죠. 자, 요거를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이를 욕하기 시작을 하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철새처럼 이이가 죽으니까 동인 쪽에 붙어가지고 이 험담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많은 동인 인사들이랑 정여립이 또 편지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도 괴짠 게 벼슬에는 좀 뜻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 선조한테 뭔가 좀 개혁안 같은 것들을 올리는데 선조가 이걸 받아들여주지를 않으니까 자, 난 벼슬이 싫어 하고 고향으로 물러가요. 자, 이 사람 고향이 저 전라남도에 있는 죽도라는 그 진안이라는 동네인데 자, 그 동네로 물러나가지고 정여립이 뭘 했냐면 서당을 열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정여립이 남긴 말 중에서 조금 위험했던 얘기가 천하는 곡물이라는 거예요. 이 곡물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특산물 아니고 곡물. 이 공이 퍼블릭이에요. 퍼블릭이 뭐죠? 그쵸. 지하철이 그 뭐랄까 저 퍼블릭이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공공 그 시설 있잖아요. 천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어요. 당시 왕조 사회에서 천하는 원래 다 누구 거예요? 왕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왕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 말에서 벌써 좀 위험한 뉘앙스가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이가 죽은 다음에 동인 쪽의 권력이 많이 커져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동인들이 다 차지할 정도로 이조전랑 자리도 동인들이 다 차지할 정도로 권력이 많이 커졌어요. 선조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얘네 너무 힘이 커졌는데 평소에 이 동인들이 힘이 커진 걸 우려했던 선조가 당시 서인이었던 이 정철, 이 정철이라는 사람을 부른 다음에 야, 정여립 한번 조사해봐. 저 정여립이 좀 이상한데? 자, 그래서 정철이 이때 이 정여립을 수사를 해요. 근데 정여립 집안 안에서 천하는 곡물이고, 자, 그리고 뭐랄까, 좀 신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신화된 입장으로서 입에 내뱉기 좀 어려운 조금 불경스러운 언사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것들이 발견이 돼요.
자, 지금 임금도 동인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동인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했던 서인 정철 눈에 이게 딱 들어왔지? 자, 이게 바로 뭐로 조작이 된다? 영모로 조작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때 정열입과 평소에 편지를 주고받았던 동인들이 다 감옥에 잡혀가게 돼. 이게 정열입 모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 동인들이 이제 옥으로 잡혀 들어오는데, 옥으로 잡혀 들어왔던 사람들이 천여 명이었다고. 이게 기축년 1589년에 있었는데, 정철이 이 천여 명을 잡아다가 진짜 무자비하게 고문을 해요. 자, 그리고는 정열입과 연관이 없었던 사람들도 막 고문을 하면서 강제로 정열입과 관계가 있었던 거로 다 수사를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무려 네 번의 사화 합쳤을 때도 500명이 채 안 죽었는데 이 정철이 일으킨 기축옥사에서 몇 명이 죽었다? 천여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어린애가 아니라 1,400명. 1400까지는 아니고 막 천여 명 좀 남짓. 네, 조금 못되게. 그쵸, 그쵸. 사화랑 다 합쳐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떼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축 옥사예요. 이때 동인들이 또 한 번 그 정치계에서 쓱 이제 물러나게 되고 서인들이 다시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네. 동인이 뭐 씨가 말랐다. 동인인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이제 서인들 세상이 됐어요. 당시 선조가 또 서인이 너무 힘이 커지니까 자, 재상을 이렇게 임명을 해요. 영의정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뭐예요? 좌의정, 우의정, 그죠? 좌의정에 기축옥사를 담당했던 정철을 임명하고 영의정에는 이산해라는 사람, 우의정에는 유성룡이라는 사람을 임명해요. 자, 좌의정 정철은 서인의 영수였죠. 이산해와 유성룡 둘은 동인이었어요. 자, 동인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선조는 그래도 좀 뛰어난 인물들 몇몇은 살려둬서 자, 영의정과 우의정을 맡긴 거예요. 누구를 견제하려고 힘이 커진? 서인들을 견제하는. 자, 요런 상황까지 전개가 됐고, 자, 다시 여기 빈 종이에다 하나 좀 써보세요. 아까 그 선조가 덕흥군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죠. 기억나요? 중종의 아들이었던 덕흥군의 아들 사성군이 선조가 된 거죠. 덕흥군은 선조는 원래 그러니까 왕이 될 신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죠? 다만 명종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운 좋게 왕이 된 거잖아요. 그죠? 명종의 만약에 아들이 계속 왕이 됐으면은 이제 직계 혈통이라고 했을 텐데 명종의 직계가 아니라 명종의 배달은 형의 자식인 거잖아요. 자, 이런 혈통을 이제 반계 혈통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혈통? 반계 혈통. 자, 근데 선조 입장에서는 원래 왕이 될 신분도 아니었는데 얼떨결에 자, 그 아버지가 지금 덕훈군이라는 첩의 자식인데 후궁의 자식인데 그 아들로서 왕이 된 건데 자기 아버지가 첩의 자식, 후궁의 자식이었다는 게 자기한테는 컴플렉스였어요. 좀 명분을 강조하는 유교 사회에서. 유교 사회에서는 오로지 적자, 장자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좀 만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높여요. 자, 자기 아버지를 덕흥 대원군이라고 높인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죽은 아버지를 그냥 첩의 자식을 뜻하는 군에서 뭘로 높였다고요? 대원군으로 높이겠다. 자, 이때부터 대원군이라는 칭호는 자, 왕실에서 후사가 끊겼을 때 그 왕실의 다른 종친이 왕위를 잇게 되면 네, 그 새로 왕이 된 사람, 보통 반계혈통이겠죠? 그 반계혈통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부르게 돼요. 네. 조선에 대원군이 4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대원군이 어떤 대원군이에요? 마지막 대원군이죠. 그 사람이 어떤 대원군이에요? 흥선 대원군이죠. 자, 이 덕흥 대원군은 첫 번째 대원군. 흥선 대원군은 마지막 대원군. 그런데 그 4명의 대원군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을 때 대원군이 된 사람이 누구다? 흥선 대원군. 나머지 3명의 대원군들은 죽은 다음에 자기 자식이 왕이 되면서 자기를 대원군으로 높여준 케이스예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선조는 아무튼 자기 아버지를 대원군으로 높여놓고 이제 왕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부인이 의인왕후 박씨였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선조는 후궁들을 좋아했는데 처음으로 예뻐했던 후궁이 공빈 김씨였어요. 이 김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임해군과 광해군이었어요. 임해군은 적자예요, 서자예요? 적자예요, 서자예요? 서자죠, 서자. 첩의 자식이잖아요. 공빈은 이 비는 후궁 중에서 후궁을 이제 빈이라고 부르잖아요. 서자인데 어, 둘째, 셋째가 아니라 맏아들이죠. 맏아들을 뭐라고 하죠? 장자라고 하죠. 임해군은 첩의 자식이지만 어떤 아들? 맏아들이죠. 서장자. 자, 광해군은 어떤 자식이에요? 서자면서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을 뭐라고 하죠? 차자라고 하죠. 공빈김 씨가 광해군 낳고 얼마 있어서 죽어요. 그리고 선조의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로 가요. 그 아들이 그 여자가 임빈김 씨. 임빈김 씨는 선조의 예쁨을 아주 독차지했는데 여러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아들이 신성군과 의안군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정원군이었어요. 의안군은 신성군의 형인데 일찍 죽었어요. 선조가 기초국사 끝나고 했을 무렵이 나이가 이제 40살 가까이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세자 책봉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선조는 본인이 직계 혈통이 아니라 반계 혈통이었죠. 본인 혈통이 아버지가 첩의 자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리학 사회에서는 조금 컴플렉스가 있는 왕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만큼은 어떤 아들에게 세자제를 주고 싶었을까요? 준일이 저 민재 잘 봐. 어떤 아들에게 세자제를 주고 싶었을까요? 서자한테 세자제를 주고 싶었을까? 적자한테 세자제를 주고 싶었겠죠. 근데 지금 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근데 나이는 40까지 차버린 거예요. 조선시대 40이라는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40이 못 돼서 죽은 왕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적자에게 세자제를 주고 싶은데 적자가 안 태어났어요. 의인왕후 박씨는 아직 살아있고 걱정이 됐죠.
자, 그런 선조인데 이 선조가 또 아무튼 40살이 되도록 그 후계자 책봉을 못하고 있었는데 선조가 예뻐했던 자식은 이들 중에서 누구였을까요? 또 실물 문제. 이 신성군을 예뻐했어요. 자, 이유를 얘기할게요. 임혜군은 망나니, 술 먹고 이제 여자 좋아하고 패약질 부리고 네, 술 마시면 하인들 때리고 온갖 그 못된 짓을 하는 망나니. 광해군은 모범생, 공부도 잘하고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어, 네. 심심해. 왕의 스타일에 있는 왕을 인정하지 못해. 이제 왕이 되죠 결국은. 근데 나중에 끌어내려지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할게요. 자, 그렇게 모범생이고 정말 모자란 게 없는 아주 뛰어난 똑똑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신하들도 자, 세자를 책봉할 거면 광해군을 책봉해야 된다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해요. 근데 선조가 광해군을 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어, 위협적으로. 맞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자, 일단은 광해군의 엄마, 한때 사랑했던 공빈김 씨가 일단 죽었죠. 네. 그리고 지금 새로 선조가 예뻐하는 여자는 누구였어요? 임빈김 씨를 예뻐했죠. 그리고 임빈김 씨는 당연히 자기 자식을 세자로 책봉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신성군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광해군이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할 때마다 광해군이 탁월하고 뛰어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은 난데 자꾸 자기 아들 왕자를 조금 칭찬하고 이러니까 임금이 조금 조금씩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작 지금 제일 예뻐하고 있는 이 부인이 또 살아있고 이 임빈김 씨가 계속 신성군을 어떻게 왕자로 밀어붙이고 하니까 신성군은 그렇게 뭐 몸이 좀 약했고 별다른 이렇게 특징이 있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 몸이 약했던 게 발목을 잡아서 임진왜란 중에 죽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선조가 이런 상황에서 세자책봉을 갈팡질팡 좀 미루고 있었는데 자, 아까 우리 동인들을 때려잡으면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고 실권자로 떠오른 사람이 좌의정이었던 정철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 너희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 정철이 쓴 한글 문학 작품들을 많이 볼 거예요. 자, 그 한글 한글로 이제 시처럼 이제 이렇게 문장을 쓰는데 소설처럼 길지는 않고 시보다는 짧은 형태의 가사라는 문학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서 가사 문학의 대가하면 누구예요? 정철이에요, 정철. 정철의 호가 송강이에요, 송강. 송강, 정철. 관동별곡, 삼위인곡 이런 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구나. 송강은 무슨 문학의 대가라고요? 정철은 가사 문학의 대가예요. 관동별곡. 관동이 지금의 어딜까요? 관동은 철령관의 동쪽이란 뜻에서 강원도예요, 강원도. 정철이 이제 나오겠지만 유배를 가요. 강원도로. 유배 간 다음에 유배 가면은 되게 먹고 자는 것도 힘들고 되게 어려운 생활이죠. 벌 받아서 지금 먼 시골로 간 거니까. 자나깨나 임금님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나 임금님을 이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임금님, 순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그 유배지에서 그 글을 쓰는데 이게 관동별곡이에요. 그리고 자나깨나 언제 선조가 나를 불러줄까 기다리다가 이런 가사 문학을 또 써요.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미인이 누굴까요? 선조예요, 선조. 생각할 사자에 그 아름다운 사람 하면 이제 임금이죠. 그리고 이거로도 그치지 않아가지고 너, 그죠? 힘드니까. 그리고 관직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 쫓겨나니까 이제 모든 걸 잃은 생각이 들었겠죠? 너희
어떤 이야기 있으면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죠. 드라마도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자, 요즘에 그렇게 부르는데 예전에는 시즌 1, 시즌 2 하지 않고 이제 다음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이야기를 한자로 쓰면 속편 이렇게 해요, 속편. 예. 자, 그래서 3인국의 뒤를 이은 무슨 미인국? 송미인국. 정철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 근데 붓을 한번 들었다 하면은 그 가사문학 이거 쓰면은 다 예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는 천재였다고. 그리고 과거 시험도 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중독자였다고요? 알코올 중독. 자, 장진주사. 한 잔 먹되 그려 또 한 잔 먹되 그려. 자, 술 마시면서 자기가 이제 추임새 넣은 이야기들을 가사로 쓴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다 배워. 이거 거의 외우다시피 할 거예요. 자, 그죠. 정철 유명한 사람.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문학적으로는 천재. 하지만 알코올 중독.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꽝인 사람, 꽝. 아까 우리 기축옥사 때 동인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문해가지고 다 죽였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1000명을, 무고한 사람들을 거의 다 때려잡다시피 한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꽝인 사람이에요. 집사는 예, 정철이. 자, 그 정철이 요 당시에 좌의정이었는데 아직 관직을 잃기 전이에요. 아까 그 영의정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산해. 이 사람 장원급제한 사람이 글씨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글씨를 잘 써가지고. 그리고 유성룡. 유성룡은 이황 밑에서 배운 역시 동인에 속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성룡이 그 동네에서 자랄 때 동네 어린 동생으로 같이 이제 치고받고 장난치면서 놀았던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순신이라는 동생이 있었죠. 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을 청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성룡이죠. 동네 어려서 같이 놀았던 친구인데 친구이면서 동생인데 이순신이 요 당시에 묵과급제해가지고 정읍 현감으로 가 있었는데 이순신 뛰어난 걸 알아보고 선조한테 이순신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다? 유성룡이다. 자, 근데 봐봐요. 아까 이사내랑 유성룡은 동인이라 그랬죠? 기억나죠? 정철은 뭐라 그랬어요? 서인이라 그랬죠? 자, 근데 선조가 서인 쪽이 또 너무 권력이 커지니까 동인, 서인, 동인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안배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정철이 한번 사람들을 많이 이제 죽이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자, 이사내랑 유성룡을 불러서 모아요. 자,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조가 지금 아직 40살이 됐는데도 세자책봉을 안 했다. 자, 우리가 지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니까 선조한테 세자를 책봉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 세 정승한테 모아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사내랑 유성룡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해요. 실제로 이 선조 세자 책봉하는 문제가 꽤 오랫동안 이슈가 된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정승들이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산의 정철 유성룡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선조를 만나러 가요. 자, 근데 같이 모여서 가기로 했는데 이사내가 그날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와요.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철이랑 무의정이었던 유성룡만 만나가지고 선조를 만나러 가요. 자, 그리고는 정철이 선조한테 엎드려가지고 지금 전하께서 나이가 40살이 되셨는데 아직도 세자책봉 안 하신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자책봉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유성룡한테 자기 도와달라고 찔러요. 근데 유성룡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입을 뭔데? 꾹 닫아요. 아무 얘기 다 안 한다고. 그래서 집사를 약속이 다르죠? 자, 근데 이때 선조가 정치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불같이 화를 내요. 내가 아직 40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내 후계자 책봉하는 거는 급한 일도 아니고 내가 아직 마음이 서지도 않고 결정도 안 했는데 벌써 후계자 책봉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줄 서려는 거야? 정철 너 안 되겠네? 너 유배 가. 자, 그렇게 해서 강원도로 유배를 가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산해랑 김성로가 그죠? 운이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이사내가 진짜 아팠을까요? 안 아팠죠. 그죠? 자, 이 사건이 되게 뭐랄까 좀 까다롭고 선조 지금 심기를 건드릴 만한 사건이고 선조가 광해군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또 정철입에서 광해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선조가 완전히 삔또가 상한 거예요. 근데 또 선조는 선조대로 계산이 있었던 게 동인들이 지금 다 일망타진당해서 서인들만 있는 요 지금 정치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이 요거 정철을 유배 보낸 걸 핑계로 해가지고 서인들을 또 대거 죽이진 않고 유배를 보내거나 쫓아낸단 말이에요. 자, 요 무렵에 자, 중국의 어느 나라? 명나라, 조선, 일본에는 이제 요 당시 이제 왜라고도 부르지만 일본이 이제 전국시대라는 혼란기였어요. 여러 영주들이 서로 땅을 차지하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던 시기였다고. 이 시기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식량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일본 왜구들이 조선에 가끔씩 와가지고 약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빈번했어요. 중종 때 삼포, 부산, 울산, 그리고 진해, 창원 지역에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조선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꽤 심각한 사건이고 삼포회란 때 일본인들이 4천 명이 왔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 많이 죽였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준비한다. 안 좋은 일을 준비하는 기구로 뭐가 만들어진다? 비변사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진 거야?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국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만들어졌어요. 이 삼포회란을 제압한 다음에 또 한동안 평화롭다가 1555년에 이번에는 7천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명종 때예요. 을묘년에 또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와서 많이 죽여요. 자, 다시 이때 비변사가 설치가 되는데 이번에 비변사는 만들어진 다음에 이때 문제만 해결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존재하게 돼요. 비변사가 어떻게 된다? 상설 기구가 된다. 항상 세워져 있는 기구. 자, 이렇게 일본인들이 간헐적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약탈해서 조선이 되게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이 선조가 정철을 요 유배 보낸 직후 1590년대에 갑자기 이 일본이 좀 조용해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세종대왕 때부터 일본인들이 여기서 와서 무역하라고 자, 이 조산 지역에 외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제한적으로나마 무역을 할 수 있게 좀 허락을 해줬는데 이 외관에 있던 일본 상인들이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당시 1590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 어려운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히데요시가 이 일본을 통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왜구들이 막 허적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단속을 합니다. 자, 근데 히데요시가 이거 단속한 이유, 자, 이제 조금 조금하게 쳐들어갈 게 아니라 어떻게 쳐들어가자?
그치, 한 번에 확 제대로 조선을 점령하자.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조선 초부터 일본에 파견되는 사신이 있었는데, 일본의 이제 명나라 문화를 전해주는 조선 사신들을 조선 뭐라고 불렀다? 통신사라고 불렀어요. 이 통신사를 파견을 해요. 일본이 너무 조용하니까.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정찰도 할 겸 통신사를 보냈는데, 당시 통신사를 이끌었던 정사, 최고 책임자가 황윤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아, 자, 이 사람은 서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부사로 갔던 사람, 부책임자. 이 사람은 유성룡이랑 같이 이황 밑에서 배웠던 김성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동인. 자, 그리고 서장관. 무슨 일을 보고 듣고 한 것들을 기록하는 서기였던 서장관도 허성이라는 동인이었어요. 자, 셋이서 일본에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요. 자, 만나고 선조에게 돌아왔어요. 자, 이 셋이서 선조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온 다음에 그 후일담을 얘기를 해요. 자, 황윤길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데요시 눈에 광채가 나고 일본 군대 그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뭐랄까 정비가 돼 있고 훈련도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선을 언제든지 쳐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걱정스러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부사로 갔던 김성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내가 히데요시를 봤는데 히데요시의 눈은 서목, 서자가 쥐서자거든요. 히데요시의 눈이 어땠다고요? 쥐 같다. 그리고 그 무기나 이런 것들도 형편없고 군대도 지금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자,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그 외놈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다. 오합지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같은 동인이었던 허성이 보기에도 상황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성이 동인인데도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서인이었던 황윤길 편을 든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허성은 동인 측에서 막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 아무리 봐도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위험해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조선 1392년에 건국됐죠? 지금 이거 몇 년 지난 거예요, 거의. 200년 가까이 지난 거죠. 200년 동안 이렇다 할 큰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지금 우리 6.25 전쟁 휴전되고 나서 대략 한 70년 정도 지났는데 선생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전쟁을 알아요, 몰라요? 직접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전쟁을 겪은 적이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평화로운 시기고 북한이 쳐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계를 좀 안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때는 지금 200년이나 지났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황윤길이 워낙 세게 얘기하고 서장관이었던 허성이 이거를 좀 더 뒷받침을 해줘서 당시 조선이 그냥 요 해안가에 조금 성곽이나 조금 더 다시 허물어진 거 쌓고 어설프게 대비하는 거 정도로 대비를 하는 선에서 이거를 마치기로 한다. 자, 근데 이 유성룡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일본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조용하고 해가지고 이때 선조한테 유성룡이 인물 하나를 추천한다고. 그게 누구라고요? 자, 그게 이순신이었죠. 자, 신의 한 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이제 조선을 아예 먹어 치울 생각을 했죠. 조선 정부에다 이런 요청을 해요. 정명 가도. 명나라를 정벌하겠으니까 길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자, 조선 정부에서 그래 빌려줄게 하겠어요?
자,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당연히 안 된다고 거절을 하죠. 자, 그래? 안 빌려준다고? 어쩔 수 없지. 무력으로 침공을 하게 되지. 예. 정복하는. 그죠? 네. 명나라를 정복하겠으니까 길을 빌려준다는 건데 명나라 정복하러 가면서 일본이 여기 거치면서 조선을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평소에 아꼈던 고니시 유키나가 이 사람은 상인 출신이었어요. 상인. 그리고 기리시탄 이게 뭘까요? 기리시탄.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네. 요 당시 일본의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그 성경책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깊숙이는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던 사람. 네. 이 사람 한자로 쓰면 네. 소서행장 이렇게 써요. 고니시 유키나가 외에도 히데요시가 아꼈던 맹장으로 한 명 더 있었는데 가토 기요마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영주. 자, 상인들이 머리가 어떻게 돼요? 회전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남기려고 빨리빨리 회전되죠. 고니시가 여우라면 가토 기요마사는 전형적인 일본의 그 칼을 든 사무라이. 우직한 무사타이. 곰 같은 사람. 가토 기요마사를 한문으로 쓰면 가등 청정 이렇게 써요. 자, 나중에 가토 기요마사가 우리나라 울산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울산성에서 명나라 조선연합군대 공격을 막아내거든요. 자, 오랫동안 이걸 막아내다가 마침내 가등청정이 일본으로 도망을 가요. 이때 사람들이 가토 기요마사가 도망간다 해가지고 이걸 기념하는 노래를 불렀다. 가등청정이 나가네 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가등청정이 나가네. 자, 이거를 우리나라 민요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괴지나 칭칭난에 들어봤나요? 여기서 쾌지나가 누구라고요? 가등청정. 가등청정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아무튼 중요한 장군이었던 가토 기요마사. 자, 고니시 유키나가랑 가토 기요마사가 제비뽑기를 해요. 누가 먼저 조선을 쳐들어갈 건지, 누가 선봉이 될 건지를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꽤 많은. 고니시가 이겨요. 자, 그래서 한 2만여 명, 18,700명을 이끌고 수군을 이끌고 부산 지역을 고니시가 먼저 쳐들어와요. 당시 부산진 참사 정발이 처음으로 일본 군대를 발견했어요. 자, 정발은 그냥 해적질 정도 하러 왔겠거니 하고 좀 봤는데, 자, 이게 배가 한두 척이 아니라, 자, 수백 척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 해안가에서 처음으로 정발 장군이 이 부산진이란 성에 들어가서 그 보니시라의 군대랑 싸웠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참패하죠. 부산진 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는데 이 부산진 성이 2시간 만에 함락이 돼요. 몇 시간? 2시간. 그리고 부산진 옆에 당시 부산에는 동래읍성이라고 더 큰 성이 있었는데 이 동래읍성에서 송상현 장군이 부산에 있는 군사들은 다 긁어모았어. 자, 일본 군대랑 맞서 싸웠는데 자, 다 모았더니 700명 정도. 고니시 유키나가 선발 군대가 2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랬죠? 자, 요건 몇 시간 만에 끝났을까요? 먼저 고니시가 송상현한테 항복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보내죠. 자, 그랬더니 송상현이 고니시에게 대답했던 거. 맞아요. 싫어. 전사이 가도나. 자, 싸워서 죽는 거는 쉽다예요. 쉽다. 이지. 자, 가도난. 길을 빌려주는 거는 어렵다. 자, 그래서 남은 군대 700명이 이 18,700, 2만여 명의 군대랑 싸우다가 3시간 만에 동래읍성이
함락이 된다. 3시간이면 네. 자, 오래 버틴 거죠, 그래도. 자, 송상현 장군은 죽기 전에 선조가 있는 북쪽을 향해서 갑옷 위에다가 관복을 껴입고 절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자, 동래 읍성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모두 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돼요. 당시에 여자들까지도 막 그 집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왓장을 일본군에게 던지고 저항을 했지만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요. 자, 고니 씨는 조선인들 만만치 않네. 기를 죽여놔야겠네. 해가지고 동래 읍성에 있던 자, 남자, 여자, 어린아이, 개, 소, 말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요. 자, 근데 송상현은 끝까지 그래도 충성을 다하다가 싸우다 죽었죠? 그래서 이 일본군들이 모든 걸 다 죽인 다음에 송상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정중하게 묻어준. 이게 일본군들 특징인데, 일본은 섬나라죠. 그래서 아까 우리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라는 혼란한 시기를 통일했다 그랬죠. 일본은 싸우다가 만약에 영주가 자기 성을 뺏기고 지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저 자살해요. 맞아요. 자, 일단은 끝까지 최후까지 싸우다가 그 성을 지키는 영주가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살할 것 같아요? 네, 칼로 자기 배를 찔러서 갈라요. 할복이라고 하죠. 갑북후, 할복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기가 자기 배 찌른 다음에 가르는 거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고 아프겠죠. 잘 갈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죽어서 너무 이제 찌른 다음에 가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평소에 일본 그 영주를 모시던 가장 가까운 신하가 뒤에서 목을 쳐준단 말이에요. 자, 이게 기리바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게 팔복. 그 다음에 뒤에서 목을 쳐주는 게 기리바시라고 부르는 그 건데 일본 사람들은 송상현이 끝까지 저항하는 거를 자기네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을 위해서 충성을 하다가 이 사람이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자기네 성을 끝까지 지키다가 포기해서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건데. 자, 그래서 아무튼 일본은 일본식대로 끝까지 저항한 사람을, 그게 할복한 사람들은 보통 묻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묻어주고, 이제 한양으로 침략을 개시를 하죠. 자, 조선 쪽에서는 뒤늦게 이제 보고가 올라와요. 난리가 났죠. 자, 이제 올라오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자,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에 가장 중요한 관문이 너무 높아가지고 새도 지나가다가도 잠깐 쉬어간다는 그 언덕, 조령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조령. 자, 여기 조선 가는 길목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면 가운데가 조령, 아래가 무슨 영일까요? 수풍령이라고 들어봤어요? 휴게소 있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서울이면 이 서울 가는 길에 큰 산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중령이에요, 중령. 조선시대 양반들, 부산 사는 양반들이 과거 시험 볼 때 서울 가야 되죠. 한양 가야 되죠. 그때 어느 골짜기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저는 조령으로 가요. 왜 조령으로 갈까요? 꼭 조령을 넘었거든요. 자, 중령을 넘어가면 쭉쭉 떨어진다 그랬대요. 미신 같은 얘기지만 축풍령으로 넘어가면 축풍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오로지 어디로 방금 갔다고요? 조령으로 넘어갔다. 조령은 너무 험준해가지고 날아가는 새도 지나가다가 잠깐 쉬어간다 그래서 여기를 세제라고도 불렀고 이 세제를 낀 도시가 경상북도의 문경이라는 도시예요. 이 조령이 뭐라고요? 문경 세제. 네. 자, 이 조령 너머에 충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기억나요? 이 충주에 자, 우리 멸망한 가야귀족 우룩이란 사람이 와서
뭘 연주했던? 가야금을 연주했던 공간이 있다 그랬죠. 충주에 상금대가 여기 있었죠. 조령 바로 너머에. 여진족을 때려잡던 명장으로 신립이란 장군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자, 여진족은 기억나죠? 이 여진족들을 이 신립이 때려잡을 때 기마전술을 잘했어요. 그래서 신립은 자기가 자랑하는 이 기마전술로 왜군 부대들을 격파하려고 그랬어요. 당시 이 왜군들의 주력 무기, 맞아요. 주력 무기인데, 자, 날아가는 새도 때려잡는다는 조총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일본은 이 당시에 포르투갈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져온 총을 받아들였어요. 이 당시 총은, 어, 자, 전장식 총이었어요. 전장식은 너희 봐봐, 선생님 봐봐. 총 보통 장전할 때 총알을 어디다 넣어요? 앞에다 넣어요? 뒤에다 넣어요? 뒤에다 넣죠. 자, 이런 총을 후장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뒤에서 장전한다고 해서 후장식이라고 하는데 이, 이 당시 때는 그쵸. 이 총구에다가 앞에다 총알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장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총알을 집어넣고 그쵸. 딱 요거를 이렇게 그 총알이 잘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자 뒤에다가 화약 있죠. 화약. 화약을 넣고 화약에 그 점화를 하려면 심지가 있어야 되죠.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불이 다 타들어가면 화약을 자극하고 화약이 터지면서 총알을 발사시킨단 말이에요. 이 총을 화승총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승은 심지를 뜻해요. 근데 이 총이 워낙 위력이 세가지고 날아가는 새도 맞춘다 그래서 조총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날아가는 총알이 철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총을 철을 쏘는 포라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 자, 철포를 일본어로 하면은 뭐라고 읽냐면 대포라고 읽어요. 철포를 뭐라고 읽는다고요? 대포. 자, 너희 봐봐. 자, 뭐 생각 없이 아무데나 돌격하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무지성 돌격이라는데 뭐라고도 불러요. 무대뽀라고 하죠. 네. 생각 없이 돌격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대뽀라고 하죠. 무대뽀는 뭐 없이 돌격한다는 거예요. 총 없이 돌격하는 거를 생각 없이 돌격한다, 무대뽀로 돌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음. 5페이지 20번, 6페이지 22번, 23번. 넘어가세요. 7페이지 20번. 넘어가셔서 30페이지 22번, 30페이지 23번. 넘어가서 41페이지 19번, 20번. 네. 22번.
25번. 넘어가세요. 54페이지 25번. 육십 육 페이지 24번. 까지.